제일 장면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각각의 이미지가 질문 부호처럼 느껴지죠.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의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직감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재미있지만 약간 어려운 추측 게임을 해볼까요? 우리가 곧 공개할 단서만으로 오늘의 목적지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6개의 단서를 받을 거예요. 각 단서는 전형적인 여행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 사람들, 그리고 숨겨진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정답을 맞추려면 날카로운 눈과 영리한 머리가 필요해요. 각 단서 후에는 꼭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남겨주세요. 각 힌트 후에 생각할 시간은 30초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믿으세요. 마지막 단서는 여러분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외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먼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1600km에 걸쳐 있는 땅을 시작해 볼까요? 신비로운 안개 낀 산들에서부터 중앙의 수정처럼 맑은 해안선, 그리고 남쪽의 일몰에 빛나는 멋진 수상마을까지 이 나라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장엄한 동해안이 멋진 동굴과 구름에 감싸인 쌀 테라스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직 감을 잡으셨나요? 그 경치에 가슴이 뛰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음식이 마치 맛의 교향곡처럼 거리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인도는 단순히 걷는 곳이 아니라 지역 요리의 심장부입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국수, 끈적한 달콤한 쌀, 연기를 풍기는 구운 고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길거리 음식입니다. 그리고 강한 아이스 커피, 씁쓸하고 차가운 그 맛이 혀 위에서 춤을 춥니다. 모든 골목은 새로운 맛의 모험입니다. 모든 요리는 기억과 발명의 이야기입니다. 추측해 보셨나요? 음식 애호가들,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하트를 남겨주세요. 이건 아마 여러분을 웃게 만들지도 몰라요. 파자마가 단순히 잠자는 용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리트웨어의 상징이 된다면 어떨까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다채로운 파자마 세트가 지역 패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활기찬 파자마 퀸들이 번화한 도시 거리를 런웨이처럼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재미있고 기발한 문화적 보물을 즐기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상해보세요. 오토바이가 가득한 거리들이 마치 움직이는 패션 퍼레이드처럼 보입니다. 라이더들은 완전히 덮여있고 재킷, 장갑,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게 거리의 닌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아름다움을 지키며 독특한 미학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멋진 오토바이 닌자 집단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프랑스의 우아함과 아시아의 영혼이 만나는 곳으로 가볼까요? 한때 프랑스 식민지였지만 이 땅은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변모했습니다. 바게트는 바삭한 현지 반미로 변신했고 파리 스타일의 에스프레소는 아이스 밀크 커피로 발전했습니다. 고대 성당에서는 스쿠터 경적 소리와 아침의 향이 울려 퍼집니다. 여기서 서양은 모방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력적인 모든 구석에서 두 세계가 우아하게 공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 융합의 예술을 존경한다면 단순히 지켜보지 말고 이 발견의 여정에 함께하세요. 여기서 음력설, 즉 돛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신성한 축제입니다. 가족들은 주방의 신을 하늘로 보내기 위해 살아있는 인거를 방출합니다. 집은 나쁜 운을 쓸어내기 위해 청소됩니다. 찹쌀떡, 반증과 반떡은 따뜻한 불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조리됩니다. 빨간 봉투는 단순한 돈을 넘어 행복과 희망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가 다가오는 해외의 꿈을 밝혀줍니다. 그 정신을 느끼실 수 있나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마음과 전통으로 새해를 기념할까요? 이제 모든 단서를 다 가졌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추측을 남기셨나요? 준비하세요. 큰 공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 2, 1.
네, 베트남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요리의 경이로움, 파자마 퀸,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거리의 닌자들이 있는 마법 같은 땅입니다. 하지만 잠깐, 왜 베트남에서 파자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뮤, 차분하고 감정이 담긴 목소리. 하지만 이제 비밀이 밝혀졌으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대부분의 여행 가이드가 말하지 않을 것. 바로 파자마가 베트남 거리에서 문화적 슈퍼파워가 된 이유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전통, 기후, 자신감이 어떻게 수면복을 스트리트웨어로 바꾸었는지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파자마는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으며 침실과 느긋한 일요일 아침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활기찬 거리로 발을 내디디면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젊은 여성과 노인들이 자신감 있게 화려하고 꽃무늬가 있는 파자마를 일상복으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를 서빙하든, 시장에서 흥정을 하든, 가족 모임에 가든, 이곳의 파자마는 단순한 잠옷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편안한 복장 규정은 게으름이 아니라 베트남의 열대 기후와 빠른 거리 생활에서 태어난 실용성입니다. 파자마는 종종 얇고 통기성이 좋은 면으로 만들어져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피부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디자인은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패턴은 미묘한 의미, 행운의 상징, 전통적인 모티프 또는 단순히 이웃에 좋아하는 스타일을 담고 있습니다. 서양의 관습과는 달리 우편함에 가는 길조차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하는 문화 속에서 베트남 여성들은 겸손함을 희생하지 않고도 편안함과 여유를 받아들입니다. 긴 소매와 긴 바지가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공공장소에서도 존중과 실용성을 갖춘 복장이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시원하고 겸손하며 저렴하고 일상거리 생활의 끝없는 놀라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어떤 여성이 파자마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바삭바삭한 반썰을 뒤집거나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본다면 단순한 캐주얼 의상을 넘어선 문화적 습관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은 문화가 파자마를 입은 오후의 편안함 속에서 베트남의 혼잡한 거리를 누비는 완전한 복장을 한 닌자 여성의 신비로운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트남을 떠올릴 때 그들은 푸른 쌀밭, 등불이 켜진 골목, 그리고 거리 상인의 소음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살펴보면 닌자 부르카라고 반농담식으로 불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인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 재킷, 장갑, 선글라스, 그리고 단단히 감싼 마스크로 무장한 이 여성들은 거리에서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종종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의 소용돌이에 섞여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난스러운 별명 뒤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전신 의상은 단순히 베트남의 가혹한 열대 태양으로부터의 보호일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문화적 이상인 창백한 피부로부터의 보호이기도 합니다. 수세대에 걸쳐 창백한 피부는 부와 품위를 의미했으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쌀밭과 어선에서의 삶을 암시했습니다. 오늘날 현대화가 도시를 재구성하고 있지만 이 구식 선호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일광욕을 서두르는 것과는 달리 베트남 여성들은 피부의 모든 부분을 가립니다. 그들은 창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시 베트남의 생명줄인 오토바이에 의해 일으켜진 질식할 듯한 먼지와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인들이 닌자라는 비교를 웃음거리로 삼을지라도 이 관습 속에는 생존, 아름다움, 그리고 조용한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적 압력과 변화하는 미의 이상을 탐색하는 젊은 여성들도 여전히 이러한 덮개를 찾으며 전통과 실용성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숨겨진 패션은 닌자 리드와 같은 바이럴 밈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의 외모와 운전 습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담 속에는 사람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의 더 깊은 투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온도를 더욱 높여감에 따라 이 전통은 아름다움보다 인내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과 싸우는 갑옷은 베트남의 오토바이로 가득한 거리와 어떻게 얽혀 있을까요? 더위와 먼지에 대한 실용적인 반응이 어떻게 조롱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일상적인 광경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벗겨내기 전에 하나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베트남의 이 숨겨진 면을 즐기고 있다면 종소리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위해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에서 거리는 단순히 윙윙거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효합니다. 오토바이는 여기서 단순히 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혈관입니다. 2024년까지 등록된 오토바이가 5천만 대가 넘는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토바이 소유율을 자랑합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 바퀴에 올라타는 것처럼 느껴지며 시장 바구니를 균형 잡고 있는 노인 할머니부터 한 대의 오토바이에 겨우 끼어드는 젊은 커플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애에서 비로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 전통, 그리고 거리의 지혜를 반영합니다. 오토바이는 저렴하고 민첩하며 자동차가 통과하기 어려운 베트남의 혼잡한 미로와 골목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놓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헬멧 없이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성인이 헬멧을 착용하지만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종종 노출된 채로 타고 있으며 때로는 작은 손으로 꼭 붙잡거나 부모 사이에 끼어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주의일까요? 전통일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진 조용한 도박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헬멧이 부족했던 과거 세대의 유물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느슨한 단속이나 특히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 전용 헬멧의 높은 비용을 탓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토바이와 비슷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트남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모순입니다. 여기서 안전은 종종 편안함, 비용, 그리고 일상적인 생존의 리듬과 균형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헬멧은 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협상 가능한 제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보이는 혼란 속에는 일종의 조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경적 소음도 도로 분노도 없습니다. 라이더들은 물고기 떼처럼 보이지 않는 차선을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베트남인들에게 이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4명의 가족이 단 한 대의 오토바이에 장바구니와 아이들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급변하는, 그러나 여전히 깊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적응해온 수십 년의 생존 예술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혼란 속에서도 성별 역할, 수완, 심지어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리의 위계 질서에 대한 미묘한 교훈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음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베트남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단순히 경치가 아니라 거리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인도는 교통으로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음식은 식당의 벽 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도와 골목, 그리고 넌 불빛 아래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노이의 좁은 골목에서 호치민시의 맥박이 뛰는 중심부까지 당신은 대부분의 건물보다 오래된 전통을 이어가는 끝없는 상인들의 조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2~3면 어떤 고급 식당과도 견줄 수 있는 풍부한 쌀국수 한 그릇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있습니다. 낮은 플라스틱 의자들은 종종 땅에서 겨우 한 발 정도 높이로 인도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낯선 사람들은 이웃이 되고 일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이 테이블을 나누며 대화는 달콤한 아이스티처럼 자유롭게 흐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리는
베트남의 영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으로 노인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음식으로 평등해지는 곳입니다. 해가 지면 거리는 변합니다. 호치민시에서 인도는 야외 무대가 됩니다. 10대들이 원을 그리며 앉아 편의점에서 간식을 나누고 거리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웃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기꺼이 쿠션을 빌려주어 콘크리트 구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6시가 되면 몇 시간 전에는 비어 보였던 골목들이 수다, 춤 연습, 즉흥 공연, 그리고 장난기 어린 논쟁으로 활기를 띱니다. 왜 식당보다 거리에서 먹는 것을 선호할까요? 많은 베트남인들에게 공공공간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자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약도 필요 없고 복장 규정도 없으며 장벽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화의 깊은 공동체 뿌리가 드러나며 연결, 창의성, 그리고 공유된 공간의 단순한 기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음식 문화 속에는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리는 풍경처럼 변화합니다. 북쪽은 겨울에 절약적이고 고대의 무역로에 의해 형성된 부드럽고 균형 잡힌 육수인 분짜와 쌀국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중앙 지역은 수세기 동안의 제국의 영향을 반영하는 대담하고 매운 음식인 분보 후에와 반설을 제공합니다. 한편 비옥한 남쪽은 지역의 농업적 풍요와 프랑스 식민지 과거에서 태어난 더 달콤하고 다채로운 음식인 반미, 후티우, 그리고 째로 폭발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모든 요리가 외부인의 입맛에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인기 메뉴 속에는 심지어 현지인들도 속삭이는 특선 요리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접시는 당신의 감각에 도전할 것이지만 그것이 매력의 일부입니다. 길거리는 규칙이 휘어지고 예상치 못한 것이 항상 당신을 찾아옵니다. 익숙한 것을 넘어 모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베트남은 단순한 쌀국수와 스프링롤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시장과 뒷골목에 숨겨진 이국적인 요리의 메뉴는 각기 수세기 동안의 전통, 생존, 그리고 깊은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맛보려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농촌의 구석에서 쌀밭이 정글 덤불과 만나는 곳에서 뱀은 단순한 두려운 포식자가 아니라 접시 위에서 귀중한 존재입니다. 레몽그라스와 고추로 볶은 뱀부터 푸짐한 뱀 스프까지 이 요리는 진미이자 힘의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뱀을 먹는 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의식으로 여겨지며 동물의 활력을 식사하는 이에게 전해준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소박한 누의 유충근, 우연히 지나친 여행객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간식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삭한 것과 부드럽고 고소한 속이 어우러져 어린 시절의 잔치에서 기억하는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무언의 입회식으로 작용하며 오직 모험적인 이들만이 이 거리의 간식을 씹어볼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식 노점에서 당신은 발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발룻은 필리핀과 더 유명하게 연결된 수정란 오리알이지만 베트남의 요리 장면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소금, 허브, 그리고 라임 조각과 함께 제공되며 그 풍부하고 감칠맛 나는 맛은 힘과 지구력을 쌓는다고 합니다. 외관을 넘어서면 발룻은 베트남 식탁에서 가장 보람있고 겸손한 요리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뱀 와인입니다. 전체 뱀, 때로는 감겨있거나 이빨을 드러낸 채로 쌀 와인에 담가 발효됩니다. 단순한 강한 음료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남성의 활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강장제로 여깁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경우나 존경받는 손님을 위해 예약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작은 농촌 마을이나 도로변 가게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마시는 것은 용기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오래된 신비로운 전통과의 조용한 연결입니다. 이런 요리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훨씬 더 큰 문화적 패턴의 한 조각입니다. 즉, 수완,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식사를 함께하는 힘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편안한 지대를 넘어서는 것을 기꺼이 시도하는 이들에게
각 한 입은 베트남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문이 됩니다. 당신은 그 첫 한 입을 떼어낼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 강력한 한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시와 관광 코스에서 멀리 떨어진 베트남 북부의 높은 산 속에는 화려한 의상과 복잡한 자수, 그리고 지속적인 관습으로 알려진 강인한 공동체 흐몽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 중 하나는 매혹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아내 잡기라는 의식입니다. 축제나 봄 박람회에서 젊은 흐몽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파트너를 찾습니다. 두 젊은이가 유대감을 공유하면 젊은 남자는 소녀와의 동의해 상징적으로 그녀를 잡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그는 작은 선물, 겸손한 애정의 상징을 제시하여 자신의 진정성을 조용히 알립니다. 이 관습은 한때 로맨스와 가족 전통의 섬세한 균형으로 여겨졌으며 선물이 없으면 소녀는 자유롭게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균열이 생겼습니다. 현대의 현실과 외부의 영향이 이 관습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동의 없이 소녀가 데려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흐몽 공동체 내에서 상처를 남겼으며 오늘날의 세계에서 오래된 관습이 얼마나 멀리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의 장로들과 문화 지도자들은 조상 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구식 관습의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조차도 개입하여 전통은 소중하지만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과 현대 법률을 결코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오늘날 흐몽족의 이야기는 화려한 직물이나 산곡대기 마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마주하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과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 흐몽 소녀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안개 속 아이들에서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이 영화는 오래된 방식을 보존하거나 포기하는 것의 감정적 비용에 대한 드문 친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화에 매료된 이들에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지를 희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운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대화로 달려가는 나라에서 유리탑이 고대 사원 옆에 솟아오를 때 베트남은 어떻게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전국의 수천 개 재단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 숭배라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습입니다. 베트남의 어떤 집에 들어가더라도 시골의 나무집이든 현대 도시 아파트이든 가족재단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실이나 전용 공간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이 재단들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여기서는 촛불이 부드럽게 빛나고 과거의 사람들의 희미한 사진이 놓여 있으며 신선한 과일, 쌀, 차, 특별한 날에는 작은 잔에 담긴 쌀 와인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베트남인들에게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실입니다. 향을 피우고 제단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음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감사, 기억, 그리고 조용한 인도를 구하는 일상적인 제스처입니다. 조상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며 지켜보고 듣고 있으며 제대로 존경받으면 가족을 보호합니다. 베트남의 도시가 넌 불빛과 급한 발걸음으로 가득 차더라도 이 고대의 관습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2240년까지 베트남 가정의 175% 이상이 여전히 활발한 조상재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설날, 죽음 기념일, 그리고 결혼식 동안 이 공간들은 활기를 띱니다. 가족들이 모여 젊은이와 노인이 존경스럽게 차려입고 조상들을 초대하여 축회에 참여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정교한 제물, 통닭, 찹쌀 케이크, 그리고 향이 정성스럽게 배열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히 죽은 자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재확인하고 세대를 통해 공유된 기억과 존경으로 엮어줍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종종 가정의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화려함 없이 제단을 돌보고 제물을 준비하며
딸들과 손녀들에게 지식을 전수합니다. 이렇게 전통은 일상생활의 리듬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전쟁과 가난, 그리고 이제는 현대의 유혹을 견뎌내며 살아남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이나 바쁜 직장인들의 집에서도 당신은 조용히 서 있는 작은 재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향 연기가 노트북과 휴대전화 사이로 올라오며 베트남인들에게 가족이 현재 순간을 넘어서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조상 숭배는 베트남의 풍부한 문화적 테피스트리에서 단 하나의 실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매혹적인 나라의 영혼을 드러내는 더 많은 숨겨진 전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놀라운 것들입니다. 1월의 차가운 숨결이 부드러워지면 베트남은 색깔, 소리, 그리고 조용한 경외감으로 깨어납니다. 이것은 뗏, 음력 설로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베트남 삶의 영혼입니다. 축제를 넘어 가족들이 모이고 조상들이 존경받으며 행운과 조화에 대한 희망이 모든 집을 가득 채우는 순간입니다. 뗏 전날, 집들은 변신합니다. 가족들은 모든 구석구석을 철저히 청소하며 이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의 불행을 쓸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먼지, 잡동사니, 그리고 불행은 문 밖으로 쓸려 나가고 새로움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공기는 북쪽의 복숭아, 꽃과 남쪽의 살구꽃에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고 금귤나무는 무거운 황금 과일을 달고 거실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뗏은 또한 깊은 영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가정은 주방신을 보내며 그는 1년 내내 가족의 일을 지켜보는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가족들은 향과 제물로 그에게 작별을 구하며 전통적으로 인거의 등에 태워 하늘로 올라가 가족의 행적을 보고하러 떠납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속삭여지며 모든 행동이 보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뗏의 중심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간의 지속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조상의 무덤으로 여행하며 잡초를 제거하고 꽃을 바치고 옷, 돈, 심지어 사치품의 상징적인 형태로 접힌 제사를 태웁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조용한 순간들은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집 안에서는 빨간 봉투가 신중하게 준비됩니다. 노인들은 아이들과 미혼 친척들에게 일을 주며 종종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안에는 작은 금액이 들어있지만 실제 재정적 가치가 아니라 건강, 장수, 그리고 번영에 대한 깊은 문화적 힘을 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도시들은 생동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자춤이 좁은 거리에서 이어지며 그 공연자들은 악령을 쫓고 행운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머리 위에는 불꽃놀이가 식민지 시대의 외관과 현대의 고층 건물에 울려 퍼지며 하늘을 일시적으로 빛나는 꽃으로 물들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친밀한 순간은 식탁 주위에서 발견됩니다. 바나나 잎에 쌓인 찹쌀 케이크인 반주엉은 조화와 지구 자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삶은 달콤하고 시고 짠 것을 상기시키는 장아찌 채소와 함께 제공되는 삶은 돼지고기와 삶은 계란은 재회를 상징합니다. 스마트폰과 빠른 도시 생활의 시대 속에서도 뗏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일시정지이며 베트남 사람들이 가족과 재연결할 뿐만 아니라 조상, 자연,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봄, 북부 베트남의 숲 위로해가 뜨기 훨씬 전 수천 개의 발자국이 응기아린 산의 경사를 따라 메아리 칩니다. 이들은 베트남의 가장 성스러운 고대 전통 중 하나인 훙왕의 사원 축제, 즉 기요토 훙부엉의 일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베트남 정체성의 뿌리 깊은 기억을 되새기는 집단적 행위입니다. 헝 왕조는 베트남의 전설적인 건국자로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 국가가 건국될 때부터 통치했다고 믿어진다. 매년 음력 3월의 10번째 날, 베트남 사람들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돌아옵니다. 영혼으로, 그리고 종종 실제로 푸토성의 광대한 사원 단지에서 그들을 기립니다. 마을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공식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긴 행렬을 이루며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그들은 향, 꽃, 그리고 두 개의 겸손하지만 강력한 상징 반쭈엉과 반자이를 함께 가져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쌀 케이크일지 모르지만 베트남인들에게 이것은 우주의 균형을 구현합니다. 사각형의 반쭈엉은 지구를, 둥글게 반자이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의식이 진행되면서 공기는 카트루 노래의 장엄한 멜로디, 심벌즈의 충돌, 그리고 전통 드럼의 리드미컬한 타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술시연은 베트남 조상들의 전사정신을 회상하며 쌀 요리 대회는 고대 공동체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장관 뒤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것은 관광객을 위한 쇼가 아니라 세대를 반복하는 신성한 맹세입니다. 과거를 기리면 미래가 번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2244년에도 이 믿음은 현대 베트남 사회를 도시와 외딴 마을에 걸쳐 결속시킵니다.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이 축제는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이지만 그 진정한 본질은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이는 노인의 숙인 머리, 산을 오르는 꾸준한 발걸음, 그리고 훅 왕에게 속삭여진 조용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 축제를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화, 신앙,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여전히 함께 숨쉬며 베트남의 심장을 형성하는 교차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메콩 델타에서 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고대 문명의 동맥입니다. 여기서 땅과 물이 얽혀있는 변화무쌍한 미로 속에서 수상시장은 수세기 동안 번창해 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수상마을로 삶은 나무보트 위에서 펼쳐지고 거래는 육지가 아닌 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해가 뜨기 전 델타의 고요함은 패들 소리와 보트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로 깨집니다. 수십, 때로는 수백 개의 샴판이 조용히 모여 그들의 가판은 코코넛, 파인애플, 신선한 채소, 생선, 그리고 손으로 짠 상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물 위에서의 부드러운 춤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는 도시 시장만큼이나 조직적인 시스템입니다. 각 수상시장은 고유한 리듬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깐토 근처의 까이랑 시장은 가장 크고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성과 에너지로 유명합니다. 판매자들은 그들의 농산물을 높은 대나무 기둥에 걸어두어 구매자들이 소리치지 않고도 멀리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새벽의 시장은 활기를 띱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용하지만 효율적으로 거래하며 수년간의 경험으로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거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거래는 아침에 시원한 바람을 잡고 열대 태양 아래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유지하기 위해 일찍 시작됩니다. 그러나 수상시장은 단순한 상업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웃들이 만나고 보트 사이에서 소문을 교환하며 가족들이 물과 거래를 탐색하는 기술을 전수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시장은 델타의 생명줄이 되어 도로가 부족하고 강이 고속도로인 세상에서 전체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곳에 발을 디딘 여행자들은 다채로운 보트와 신선한 과일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생존, 공동체, 그리고 자연이 세대를 걸쳐 엮여온 조용한 회복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광이 성장함에 따라 일부 시장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음식 노점이 커피와 아침 쌀국수를 판매하며 기념품이 과일 바구니 사이에 섞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응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삶의 방식의 서서히 사라짐일까요? 이것은 미세한 균형입니다. 델타는 기후변화, 상승하는 염분, 그리고 도시 확장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이 시장들을 지탱해온 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시장을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상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공동체, 그리고 자연이 세대를 걸쳐 엮여온 세계를 엿보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입니다. 베트남에서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많은 베트남 가정에 들어가 보면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 이모, 삼촌, 때로는 증조부모까지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세대 가정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베트남 사회의 조용한 힘입니다. 이 관습은 국가보다 더 오래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족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의무는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농촌 마을과 심지어 혼잡한 도시 지역에서도 세대가 함께 살며 필요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공유된 목적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지혜는 아래로 흐르고 돌봄은 위로 흐릅니다. 노인들은 존경받으며 종종 교사, 이야기꾼, 그리고 전통의 수호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세심하고 사랑스러운 지도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 대가로 젊은 세대는 노인을 돌보며 그들이 결코 혼자가 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삶은 익숙한 리듬을 가지고 흐릅니다. 아침은 종종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며 노인들은 향기로운 쌀국수나 찹쌀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교복을 다듬으며 부모들은 일을 준비합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공유된 식탁에 둘러앉고 음식은 손으로 전달되며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여기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합니다.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도시들이 하늘로 뻗어나가고 현대 생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전통은 조용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시, 그리고 다른 분주한 중심지에서는 생활비 상승과 아파트의 축소로 인해 이러한 대가족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따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고 주말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를 돌보는 깊이 뿌리 내린 습관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속됩니다. 외부인들에게는 구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베트남인들에게는 생명선입니다. 이러한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인내, 의무, 그리고 탄력성의 교훈이 말 없이 전해지는 삶의 학교입니다. 고독이 현대 생활의 일부로 조용히 스며든 세상에서 베트남의 다세대 가정은 부드러운 상기시킴을 제공합니다. 힘은 종종 독립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는 유대 속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칼과 포크의 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젓가락에 두드리는 소리가 소박한 가족 아침 식사에서부터 성대한 명절 잔치까지 모든 식사에서 들립니다. 외부인들에게는 단순한 식사 도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베트남인들에게 젓가락은 존경, 관대함, 그리고 나누는 무언의 예술에 대한 조용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식사의 시작, 특히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경우에 노인이나 주최자가 깨끗한 젓가락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한 후 자신이 한 입 먹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미세한 행위는 외국인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님에게 첫맛을 제공하는 배려의 표시로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연결을 위한 것임을 강화합니다. 젓가락은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지만 베트남은 고유한 식사 예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을 쌀그릇에 세워 꽂는 것은 엄격히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조상 숭배의 제물과 유사하게 여겨지며 살아있는 식탁에서 넘지 말아야 할 미세하지만 깊은 경계입니다. 그릇이나 접시에서 젓가락을 두드리는 것도 좋지 않게 여겨지며 이는 떠도는 영혼을 초대하는 방법으로 노인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젓가락 그 자체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주로 대나무로 만들어지며 이는 구하기 쉽고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코코넛 야자수가 우세하여 코코넛 나무가 자주 사용되며 젓가락이 더 어두운 풍부한 색을 띱니다. 이웃나라에서 발견되는 라카르와 칠해진 젓가락과는 달리 베트남의 젓가락은 대개 맨살 그대로 남겨져 있으며 소박하고 단순하며 정직합니다. 식탁 주위에서는 젊은 세대가 조용히 노인들을 관찰하며 음식을 어떻게 제공하고 젓가락을 올바르게 잡고 불쾌감을 주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 속에서 전통은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젓가락을 익히는 것이 기술적인 능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아함, 관대함,
그리고 가장 작은 움직임에서도 존경을 중시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입구입니다. 질문은 만약 우리가 같은 조용한 배려를 나누었다면 우리의 식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부 베트남의 안개 낀 고원에서 조용한 힘이 일상생활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바로 커피입니다. 베트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생산국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숫자를 넘어섭니다.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커피는 베트남의 비옥한 토양에 빠르게 뿌리를 내렸고 그로부터 자생한 것은 전적으로 베트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커피가 수확되며 대부분은 시골에 흩어져 있는 작은 가족 농장에서 재배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생존, 전통,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기술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커피 품종 중 하나는 코피 루왁, 즉 사양 고양이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희귀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커피는 킬로그램당 150달러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그 독특함은 무엇일까요? 야생 사양 고양이가 잘 익은 커피 체리를 먹고 그 콩이 동물의 소화 시스템을 지나면서 수집되고 세척되어 볶아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커피로 미묘한 바닐라 노트를 지니고 있으며 일부에게는 귀하게 여겨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진정한 보물은 가장 희귀한 커피가 아니라 일상적인 의식입니다. 작고 소박한 빈 필터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이 가른 커피를 천천히 통과하며 강하고 농축된 커피를 만듭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커피가 떨어지는 속도만큼이나 그 음료를 즐깁니다. 가장 일반적인 준비법은 카페 수아다, 즉 진하고 어두운 커피를 얼음 위에 부어 달콤한 연유를 듬뿍 넣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신선한 우유가 드물었던 시절, 통조림 우유가 완벽한 대체품이 되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 넘어 베트남은 더 많은 놀라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는 계란 커피 카페증, 즉 뜨거운 커피와 휘핑한 계란 노른자를 섞어 만든 부드럽고 거의 디저트 같은 경험이 전쟁 시절의 부족에서 태어났지만 현재는 지역 별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소금 커피 카페, 무이도 찾아볼 수 있으며 쌉쌀한 맛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독특한 맛의 조화를 만듭니다. 베트남은 단순한 음료의 땅이 아니라 로부스타 원두의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강하고 대담한 특성으로 유명합니다. 한때 아라비카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던 베트남 로부스타는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아 세계 최고 국제요리컵에서 우승하고 품질과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커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트로피나 수출 통계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이 타마린드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블랙커피를 마시는 거리에서 시장 휴식 시간에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여성들 사이에서 거리의 노점에서 세대가 모여 화려함 없이 즐기는 일상 속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리듬의 일부로 느리고 단순하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거리, 맛, 그리고 예술은 복잡한 과거를 속삭입니다. 그중 프랑스 식민지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외국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적응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흡수하고 재형성하며 조용히 변화시켜 온 것입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시를 거닐다 보면 그것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고딕 스타일의 성 요셉 대성당, 화려한 철제 장식과 높은 시계를 가진 사이공 중앙 우체국, 그리고 그늘진 대로변에 자리한 수많은 오래된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살펴보면 베트남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열대 덩굴로 부드러워진 철제 발코니, 습기 더위를 견디기 위해 수정된 프랑스식 셔터, 그리고 더 엄격한 유럽 장식 대신에 다채로운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이 융합은 돌과 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박한 반미는 완벽한 예로 프랑스 바게트가 베트남의 거리의 주식으로 변모하여 유럽의 고기와 치즈크 대신에 절인 채소, 신선한 허브, 돼지고기,
그리고 고추로 채워집니다. 또는 종종 프랑스 소비매에서 발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쌀국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향긋한 육수와 풍부한 허브의 산더미로 인해 베트남의 것으로 확연히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연유가 들어간 아이스커피, 카페, 수아다도 이 혼합을 반영하며 커피 자체는 식민지 시대의 도입이었고 신선한 우유가 드물었던 시절에 연유로 달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매혹적인 적응은 음식과 건물 너머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유화 기법은 전통적인 레커 작업과 혼합되어 베트남만의 새로운 시각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학문적 모델은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으며 학교와 대학교를 형성했지만 이러한 기관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 채웠습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영향을 단순히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정제하고 지역화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자신의 직물에 엮었습니다. 식민지 구조가 시작된 것은 이제 깊이 베트남적인 풍경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의 관습이 일상생활이 되었고 이는 항복이 아니라 조용하고 창의적인 적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회복력, 흡수하고 적응하면서도 독특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오늘날 베트남의 매력을 정의합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